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노래에 대해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어머니의 노래. 새삼 생각해보니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세상이 노래 부르며 살 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말없는 항변이었는지, 아니면 6남매를 키우시면서 노래 부르기 위해 숨 고를 시간조차 없으셨는지, 어쨌든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다. 생후 1년 만에 돌떡 만들 쌀 담가 놓은 채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나는 소아마비에 걸렸고, 겨우 눈만 깜빡거릴 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한다. 운명처럼 십자가처럼 어머니는 나를 얻고 10년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종로 어느 침수런에 다니셨다. 당시 우리는 서울 가해동의 한 작은 한옥의 한옥의 별채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는 벽 하나 사이로 봉수가 살았다. 오빠와 비슷한 또래로 한 15살쯤 되었을까? 한쪽 다리를 절고 병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봉수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우리 집에 놀러 올라치면 그는 언니와 오빠, 나를 나란히 앉혀놓고 노래자랑이나 원맨쇼 비슷한 것을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로 시작해 첫 출연자는 꼭 감격시대를 불렀다.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미풍은 속삭인다. 불타는 눈동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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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라.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을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봉수는 정말 희망찬 감격시대의 꿈에 취한 듯 눈을 치켜뜨고 손가락 장단을 맞춰가며 신명나게 노래했다. 어느 여름날 침을 맞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중절모를 깊이 눌러쓴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모자에서부터 스웨터, 양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었다. 도둑은 뛰기 시작했으나 다리를 저는 데다가 너무나 옷을 많이 입어 뒤뚱거리며 잘 뛰지를 못했다. 어머니도 나를 업은 채 도둑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도둑 잡아요 도둑. 옷을 너무 많이 껴입어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도둑의 도주와 아버지의 단벌 겨울 양복을 찾으려는 어머니의 필사적인 추격이 시작되었다. 결국 어머니는 도둑을 잡았고 내복까지 합쳐 모두 10몇 벌의 옷을 입은 그 도둑은 봉수였다. 봉수는 어머니 병환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 위해 도둑질을 해놓으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지금도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러나 감격시대는 번번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옷 몇 벌 훔쳐 병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던 슬픈 도둑 봉수에 관한 연민을 일깨우곤 한다. 간혹 그 노래가 방송에 나오면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신다. 지금 봉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 걔가 왼쪽 다리를 못 썼잖아. 그때 봉수를 잡지 말 걸 그랬지. 침묵과 말. 가끔 홈쇼핑 채널을 보면 참으로 감탄스러운 적이 많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별로 특이할 것도 없어 보이는 물건 하나를 두고 1시간씩 막힘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화술은 타고나는 것이라 동료 교수나 학생들 중에도 부러울 정도의 달변가가 꽤 있다. 따지고 보면 나도 말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한다. 하는 일 자체가 언어라는 소통 수단 없이 불가능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현장 밖의 생활에서도 생각나는 것은 먼저 말을 하고 보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해서는 안 될 말, 쓸데없는 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말을 아끼자 작정도 해보지만 다음 날이면 의뢰 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 학생들과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다. 면담 기술의 제1원칙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라지만
듣기만 하다 보면 답답해져 상담자보다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누가 누구를 상담하고 있는지 아리송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대신 말을 참 못한다. 생각을 여과 없이 말하려다 보니 말이 아주 빠르고 대학교 다닐 때 미국 신부님들은 내게 급행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게다가 뒤죽박죽 논리가 없다. 강의 시간에도 대부분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내 말을 곧잘 받아 적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길을 잃고서 펜을 들고 나를 멍하니 쳐다보게 일수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어느 분야에서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내게는 썩 불리한 일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하는 경향이 있어 냉철하게 분석하거나 따져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야 적당한 반론이 생각나서 그때 이런 말을 할 걸 하고 밤새도록 안타까움에 잠을 설치는 것이다. 사실 동서고금을 통해 침묵은 금이다. 적게 말할수록 후회가 없다 등의 말은 적게 할수록 좋고 꼭 필요한 말만을 골라서 해야 한다고 무수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고 침묵을 지키고 산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는가. 가끔은 실없는 소리를 해서 웃기도 하고 화가 나면 혼자 누군가를 향해 욕도 해보고 실속 있는 결과가 없더라도 잡담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는 재미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지난 사흘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성대 부근에 무슨 돌기 같은 것이 나서 그것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했고 적어도 사흘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의 느낌처럼 불편하고 좌절스러운 것은 없다.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니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왠지 허망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어제는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어 운전을 하는 도중 갑자기 교통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고 옆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다. 그 탓에 뒤에 있던 승합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승합차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삿대질부터 했다. 이 아줌마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신호가 바뀌었다 그렇게 급정거를 하면 어떡해? 겉모습만 봐도 좀 사나워 보여서 나는 일단 주눅이 들었다. 느려서 보니 승합차의 전조등이 깨져 있었고 내 차의 범퍼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다. 법으로 따지면 이럴 경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뒷차 운전자의 가실이 명백하니 나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무슨 막말이냐 다그치고 합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얼굴만 찌푸리고 입만 뻥끗거릴 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그 운전수는 내 목발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신체적 장애가 지능장애까지 유발했다고 생각했는지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천천히 또박또박 차 별로 많이 상하지 않았으니 우리 따로 가서 고쳐요. 알았죠? 하고는 그대로 차를 타고 쏜살같이 사라져버렸다. 사흘간의 침묵 뒤에 나는 오늘부터 다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답답함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시간이었지만 내가 함부로 쏟아내는 말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소설가 앰브로즈 비어스는 입은 남자에게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여자에게는 마음이 나오는 문이다 라고 했다. 밤새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잠을 설치고 오늘 아침 일어나니 봄볕이 찬란한 어느새 앞들의 목련과 진달래가 눈부신 꽃을 피워냈다. 이 환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나도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문득 너그러움이 용수숨친다. 그 승합차 운전자는 에이 나쁜 놈, 욕 한번 하는 것으로 용서하고 이제는 그래도 침묵보다는 나은 말, 영혼과 마음이 전해지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제 차 사고 때 머리를 부딪힌 후유증 때문일까? 돈이냐 사랑이냐. 새학기를 맞아 책장 정리를 하다가 책꽂이 뒤에 박혀있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지난 학기 말에 그렇게 온 방을 다 뒤져도 찾지 못했던 수미의 일기장이었다. 영작 시간에 영어로 일기를 쓰게 했는데 숙제를 걷어서 읽다가 수미 것을 잃어버려 결국은 돌려주지 못했다. 방 치우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나는 잠깐 의자에 앉아 수미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았다. 어디까지나 영어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학생들은 아주 솔직하고 충실하게 일기를 쓰는데 수미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5년 5월 25일 일기를 대충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둘 다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다. 내 친구들은 자주 영화를 보러 가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 못 갈 때가 많다. 남들이 롯데월드에 갈 때 우리는 노고산에 가고 남들이 거구장, 학교 옆에 큰 음식점에 갈 때 우리는 분식집에 간다. 그의 집이 너무 가난하고 식구가 많아서 그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까지도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 한다. 어디선가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옆문으로 빠진다는 말을 보았다. 가난이 싫어서 어떤 때는 그와 헤어질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미는 가로 속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이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단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오직 돈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먼 훗날 후회하게 될 거야.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수미의 질문 밑에 써놓은 나의 답이었다. 마치 영원한 진리라는 듯 단어 하나하나가 굵고 힘있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돌이켜 보건대 그것을 쓸 때만 해도 난 선생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충고가 수미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데 추후의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왠지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리고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군. 어떻게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단언하는가. 돈이 없는데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수미는 내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털어놓았는데 너는 지금 수미를 정직하게 대하고 있는가?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었다. 그저 선생의 체면상 그렇게 말해야만 할 것 같아 교과서적인 답을 써놓았을 뿐 수미의 딜레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사랑이냐 돈이냐 무슨 심파극 제목 같지만 따지고 보면 사랑과 돈은 영원불멸의 인생 주제이다. 선생으로서 아니 인생 선배로서 수미에게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수미에게 자신 있게 말했듯이 나는 정말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나는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있고 그래서 돈에 관해 초연하다. 아니 내가 돈에 대해 초연하다는 생각을 즐긴다. 그렇다고 무수요가 미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인데 위양이면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 가고 싶다. 홍수만 나면 휩쓸려 떠내려가는 판잣집보다 전망 좋고 멋있는 2층 집에서 살고 싶고 탈탈거리는 경차보다 번쩍이는 중형차를 몰고 싶고
싸구려 라면보다는 우아한 호텔 식당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나는 절대로 햇살 한 줄기에 만족하는 디오게네스가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으며 돈이 있어야 병도 고치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미국 속담에 빈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어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존심 내세우며 살 수 있다. 어제 오랜만에 찾아온 졸업생 기호는 최근에 부인 직장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지난 토요일에 부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쇼핑을 나갔다가 구경삼아 골프 용품점에 들렀단다. 워낙 비싼 가격이라 살 의도는 없었지만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7살 난 아들 아이가 골프채를 하나를 갖고 놀고 있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짜고짜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 함부로 갖고 노느냐고 야단을 치더라는 것이다. 그때 명품 옷을 입고 한눈에 봐도 돈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부가 기호의 아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아이가 골프채를 갖고 장난을 치자 주인이 다가가더니 몇 살이지? 녀석 잡는 폼이 그럴싸한데 크면 최경주보다 더 잘하겠는데 하더라는 것이다. 자신이 돈이 없어 서론받는 것은 몰라도 아들이 못난 애비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다시 수미를 생각한다. 기호의 경험처럼 마치 머리에 더듬이가 달린 듯 누구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즉각 감지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이런 세상에서 앞문으로 들어오는 가난에 밀려 사랑이 옆문으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미의 일기장을 돌려주기 전에 내가 쓴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난감했다. 결국 나는 그 일기장을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덧붙였다. 수미야, 한번 가정해보자. 아주 돈이 많지만 널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돈은 없지만 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즉, 돈 없는 사랑 없는 돈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니? 물론 돈과 사랑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내 경험으로 보아 인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선택일 뿐 결코 둘 다가 아니다. 내가 수미라면 그래도 나는 사랑 없이는 돈보다는 돈 없는 사랑 쪽을 택하겠다.